사실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전업자녀의 가능성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학력일 때 사실은 독립을 빨리 해서 뭔가 뭘 만들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고학력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소위 자녀를 우수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부모의 소득이 이미 이 자녀의 교육비로 투자가 돼 있거나 앞으로도 투자가 전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만큼 우수 인재를 키웠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의 가족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성장의 파도 속에서는 아무리 우수 인재라도 취업의 가능성을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전업 자녀로 남아있을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직업이 있냐 없냐, 연령이 낮냐 높냐, 혹은 같이 사냐 아니냐, 혹은 동거를 하냐 아니냐, 학력이 높냐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까지 놓고 봤을 때 취업성 통계 100만은 최소 통계인 거고요. 사실상 800만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새로운 인구 그룹의 출현이죠.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로까지 좀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사회나 30대 직장인인 저에겐 또 어떤 영향으로 또 올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우리가 뭐 사실은 예전에도 통계 있었습니다만 쉬어썸 통계 지금처럼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쉬어썸 통계가 나왔을 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30대 40대라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당연히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년들, 장년들을 이미지를 떠올립니다만, 30대 40대인데 집에 이렇게 앉아서 일상을 보내시는 소위 무직자 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쉬어썸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해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저성장이 고착화가 많이 됐죠. 앞으로의 한국의 성장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감축 성장이 전제가 된다면, 감축 성장이란 상황에서 전업 자녀의 출현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지금 아마 2030, 40의 최소분으로 아마 100만을 보고 있는데요. 부모의 소위 지원과 자녀의 어떤 그 의탁의 결합의 형태를 만약에 전업 자녀의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뭐 저 같은 직장인들이나 혹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건 궁금한 것 같아요. 새로운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동시에 그 문제들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시장, 기업의 또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또 기업가 정신의 발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계나 직간접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 전업 자녀의 존재, 그리고 규모는 빠른 속도로 이제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발생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일련의 과정, 이 과정에서 사실은 복지제도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근본부터 사실은 삐그덕대기 시작하면 사회는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유형, 그냥 단순한 이벤트다라고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들의 자구책일 수 있다. 자구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그 정책적인 어떤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만약 그걸 못 만든다면 이 전업 자녀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 줘야 됩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줄어들어도 그 속에서 잘 사는 전략 같이 가져가야 균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녀도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 문제가 본인의 노후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지금 그대로 간다면 자녀도 머리 아프고요, 본인의 노후 불확실성은 더 머리 아파요. 둘 다 악재죠. 근데 이게 전업 자녀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1+1이 3, 4가 되는 거죠. 부모의 간병, 그러니까 소위 노후 이슈죠. 노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갈등들을 전업 자녀의 역할로 일정 부분 벌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팠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다 연금이다 굉장히 이제 의존성이 높아집니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도 정부복지다 뭐 이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안전망을 깔고 있습니다만, 이게 불안하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자산이라든가 소득을 끊임없이 현역 때 쌓아두는 방식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간병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아팠을 때 어쨌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건데, 우리 집 간병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인데 저품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정도예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동기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죠. 이 전업 자녀가 여기에 투입되면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근로생활이 아니라도
부모의 소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호구지책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사실은 부모의 필요와 자녀의 필요가 분업의 형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건 뭐 의료와 간병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도전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결국 노청 간의 연대 모델의 힌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업잔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한다면 잘 활용해서 이것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